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저만 이렇게 들리는 걸까요?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청문회 오라고 그래? 백날 오라고 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깜빡 하나. 알았어. 피해 보상금 5만 원씩 줄게. 그럼 됐지? 현금으로 준다는 건 아니고 쿠폰 줄 테니까 나간 사람들 다시 가입하고 그 쿠폰 쓰려면 소비자들이 돈은 훨씬 더 써야 돼. 솔직히 우리도 남는 게 있어야지. 어때? 나 천재적이지? 천재적인 피해 보상에 천불이 다 납니다. 가슴속이요 그냥 팡팡 진짜 때려줄까 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12월 30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조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연말에 진짜 무슨 일인가요? 또 한 번 연예계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어제 이제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어느 40대 아내가 내 남편이 여성 가수와 외도를 해서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폭로했다는 게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 여가수가 바로 트로트 가수 숙행 씨다. 이게 다시 또 알려졌습니다. 이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40대 아내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들은 20년 넘게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부부고 네.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 남편이 바로 숙행 씨하고 이제 외도를 해서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네. 이제 그 40대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저간의 사정이 뭐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네. 어느 순간부터 집을 이제 자주 비우기 시작하더니 어허. 지난 2월 달에는 아예 집을 나가기까지 했다. 어허.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혹시나 해서 확인을 했더니 그 안에 트로트 가수 숙행 씨의 이름과 생일이 저장이 돼 있더라.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은 친구 사이다. 네. 그렇게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어허. 그런데 숙행 씨의 그 가수니까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네. 숙행 씨 행사 유튜브 영상에 남편이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 영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아내가 이제 의심이 되니까 남편의 친구 사이라고 했는데 지난 3월 달에 네. 숙행 씨한테도 직접 연락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숙행 씨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남편과 친구 사이다라고 똑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행사장에도 같이 다닐 만큼이면 꽤 오랜 친구, 친분이 두터운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담 아나운서 그러면 이 아내분이 그 친구, 왜냐하면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친구 이상이다. 뭔가 의심할 만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뭔가 심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계속 추궁을 했다고 하고요. 숙행 씨에게도 문자 메시지나 연락을 계속 취했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는요. 남의 가정을 망가뜨려 놓고 마냥 좋기만 할 줄 알았나 봐요. 라고 보냈고요. 지난 7월에는 더 이상 내 남편 만나지 마세요. 나 아내로서 꼭 경고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숙행 씨는 답이 없거나 연락하지 말아달라라면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 8월 이 40대 아내가요. 다시 내 남편 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숙행 씨가 대답을 합니다. 자꾸 왜 그러시냐? 제가 가진 적도 없는 분을 왜 돌려드리냐? 두 분의 가정 문제는 제발 두 분이 정리해달라라고 했는데요. 네. 충격적인 건 이 아내분에 따르면요. 두 사람이 동거 중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아내분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 아내분의 주장인데요. CCTV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한 달치 분량을 확인했는데 두 사람이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뭔가 손을 잡는 모습 이런 게 다수 담겨 있었습니다. 그 CCTV가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고요. 이 복도와 엘리베이터 같이 공개된 공간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들이 다 CCTV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저런 모습이 CCTV에 담겨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진용 기자님,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나 숙행 씨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구체적인 물증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보면 지난 2월엔 아예 집을 나갔다고 하니까 그 전부터 의심스러운 정황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월부터 8월까지 보면 연락을 취하면서 처음에는 좀 호소였던 것 같아요. 내 남편을 돌려달라. 그러다가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상황이 통하지 않자 아내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9월에 와서는 드디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숙행시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즉 법적 조치가 취해지자 그때서야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건데 네. 그때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안에는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숙행 씨는 할 말은 없지만 나도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 피해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그래도 결국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지 않았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때 숙행 씨는 너무 죄송, 사실상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건 인정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나도 모든 걸 다 잃는 상황이다. 내가 부모님도 모셔야 된다고 호소를 했다고 하는 건데 자, 본인도 피해자인 상황에서 재판까지 가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생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말들은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숙행 씨가 한 얘기는 난 잃을 게 많은 연예인이다. 위약금도 많이 나올 텐데 그걸 감당하기에는 힘들다는 뉘앙스를 표했고요. 조금만 봐주면 어떻게든 해보겠다. 시간이 지나면 가정은 유지되지만 난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여러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할 경우 위약금이 상당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당신의 남편을 공격해야 되는데 괜찮겠냐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았다고 아내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모두 사실이라는 걸 전제하에 숙행 씨의 이야기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예인이어서 더 잃을 게 많은 게 아니라 이 아내 입장에선 남편이자 가장이자 아빠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근데 네. 단순히 본인은 활동이 중단될 위기라고 난 잃을 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납득이 될 만한 주장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CCTV상에 지금 아내분이 물론 그 CCTV를 어떻게 손에 입수했는지는 또 이제 나중에 뭐 밝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내분의 주장에 따르면 CCTV를 봤더니 두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동거 중이었고 CCTV에 찍힌 영상에는 서로 안 끌어안거나 포옹하거나 그리고 입맞춤하고 손을 잡는 모습이 여러 장면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돌이킬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구체적 물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숙행 씨 입장 중에 박성배 변호사님. 본인도 피해자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숙행 씨의 해명 내용에 따르면 기본 입장은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이미 종결 또는 파탄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숙행 씨는 상대 남성으로부터 아내와 합의 이혼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입증입니다.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해서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남성과의 관계를 곧바로 중단했고 아내에게도 연락해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것이 숙행 씨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회피할 생각이 없고 자신을 기망한 남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명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숙행 씨의 주장대로 나도 이 아내분의 남편,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 속았습니다. 이 남자의 말만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이 남자가 아내분하고 관계 다 이혼 정리하고 재산 분할까지 끝났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죄가 있다면 그거밖에 없지. 나는 사실 이 관계에서 무슨 이 부정한 짓을 고의로 저지른 게 아니에요. 난 진짜 결백합니다라고 한다면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와 같은 항변도 예상하고 아내가 나름대로 증거 수집을 치밀하게 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와 같은 항변도 어느 정도 예상한 상태로 그 항변에 어긋나는 정황도 나름대로 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또다시 숙행 씨가 반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숙행 씨의 해명에 따르면 그 문맥상 교제 기간 내내 이와 같이 속았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지만 처음 교제할 당시에는 속았을지언정 교제 어느 시점부터는 알고도 만났다는 취지로도 읽히기도 합니다. 만약 교제 시작 시점 당시에는 속아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아내로부터 항의를 받아 아직까지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음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하였다면 이때도 여전히 불법 행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상으로는 숙행 씨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향후 숙행 씨가 이를 뒤집을 만한 추가 항변이나 자료를 제출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숙행 씨는 인기가 상당한 현역 가수예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러면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오늘 인터넷을 통해 뭐 휴대전화나 이런 거 인터넷 뉴스 다 보신 분들은 어머어머 할 정도로 지금 인터넷상에 이미 떠들썩한데 앞으로의 숙행 씨 행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중들의 반응이 좋은데 이 사건이 워낙 좀 예민한 사건인 만큼 일단 여론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간 의혹이 불거지고 소송까지 진행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 누리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비난하는 댓글도 SNS에 많이 달렸다고 하는데요. 숙행 씨가 한동안은 묵묵부답이다가 그리고 뭐 매니저와도 연락이 안 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 SNS에 본인의 입장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먼저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런 자필 편지, 손편지를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쓴 자필 편지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이제 또 여러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와 관련해서는 하차해서 프로그램에 더 이상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직접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라고만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안진용 기자님 네. 예상을 해볼 때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무슨 수사나 재판을 통해 지금 가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성분, 그러니까 아내분의 주장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숙행 씨의 주장만 드러나 있고 지금 남편의 입장이라는 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일단은 숙행 씨는 이 논란 그리고 자신이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스스로 하차를 결정한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이 전개 과정 혹시 예상해 본다면 혹시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걸 법적으로 입증하는 문제와 이 이미지 실수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앞서 몇몇 연예인 같은 경우도 상간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데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억울함을 푼 연예인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엔 출신 최정원 씨도 그랬었고요. 네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송이 통상적으로 1, 2년은 기본적으로 걸린다는 거죠. 이거를 계속적인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이에 활동을 못하게 되고 돌아왔을 때도 예전과 같은 활동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는 이 숙행 씨와 이 아내 사이에 주고받은 녹취록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네. 본인도 잃을 게 많은 연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아내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지 않냐. 적어도 뭐 어떻게 속아서 만났던 거 하더라도 적어도 법적으로 지금 유부남이라는 상황을 알면서도 만난 거는 당신의 잘못이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네.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다면은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최종적인 법으로는 확인이 안 될지언정 적어도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중들은 굉장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숙행 씨의 활동 재개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굉장히 건강한 이미지였거든요. 오뚜기 같은 이미지였는데 그 이미지로 그대로 바라봐 줄지는 의문입니다. 혹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는 본류에서는 약간 벗어난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앞으로의 이 법적 다툼, 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가능성도 있기에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잠깐 짚었잖아요. 아내분이 일단은 아내분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 자신의 남편과 이 숙행 씨가 동거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CCTV 한 달치 분량을 확인했다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CCTV가 박성배 변호사님 자신의 원래 집에 있던 CCTV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이 동거 중이었다? 그러면 이 CCTV는 두 사람이 동거하는 건물에 또는 복도나 그 입구를 현관문을 비추는 그 CCTV를 있는 걸 확인하고 그 건물 관리사무소한테 협조를 얻어서 뭔가
CCTV를 확보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 이 CCTV를 입수한 과정은, 아내분이 입수한 과정은 향후 이 어떤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과정, 혹시 법적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혹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미 아내가 숙경 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 소송에서도 이미 소를 제기하였든 소 제기 직전이든 증거 보전 신청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즉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당장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증거가 소실될 위험이 있을 때는 재판부를 통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CCTV 영상을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임의로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이유로 이와 같은 상간 소송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대법원 판례가 아직까지 확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대화 녹음의 경우에 타방 당사자의 대화 녹음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민사 소송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유대 오다가 지난해부터 민사 소송에서도 타방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더 이상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외 일반적인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 의심받는 각종 증거 수집을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서 지금도 쓰지 못하게 되는 제도가 확립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역으로 공격을 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타방 당사자 간 대화 녹음 수준에 이르지 않는 영상 확보 정도 수준만 가지고는 형사처벌에서도 비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쓰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럼 하나 더 갈게요. 안진용 기자님 하나 더 갑니다. 자, 아까 숙행 씨가 이 상간 소송을 제기한 아내분과의 대화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뭐 도덕적인 부분은 사실 더 사과하고 앞서야 되지만 어쨌든 걱정하는 부분이 자기가 앞으로 프로그램도 하차하고 하게 되면 위약금을 많이 물게 생겼다. 나는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지금 경제적 상황, 앞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걸 지금 걱정하는 자신의 안위도 걱정하는 걸 지금 이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일반적으로 경연 프로그램을 하다가 중도에 하차하게 되면 위약금을 상당히 많이 물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얼만큼의 그 사람이 출연을 하고 있고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뭐 결승이라든지 정말로 더 이상 이 사람을 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위약금이 커질 수 있지만 지금 숙행 씨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의 초창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지는 게 그렇게 크게 프로그램에 해가 될지는 저도 좀 의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제작진 입장에도 지금 숙행 씨한테 어떤 문제 제기를 해서 위약금을 받는 것보다는 빨리 이 상황을 리스크로 보고 숙행 씨가 하차 후에 본 궤도로 방송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네. 여기서 숙행 씨의 자필 편지문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자필 편지라는 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씁니다. 내가 이만큼 진심으로 여러분께 손으로 꾹꾹 눌러서 쓴 글입니다라는 의미인데 네. 앞서 박나래 씨도 그런 자필 편지문을 썼었잖아요. 그때도 프로그램 하차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관계자들한테 더 이상 민폐를 끼치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은 하차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이 아내라는 거죠. 물론 그러네요. 아내와는 서로 법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가 있긴 한데 본인이 이미 녹취록 안에서 보면 너무 죄송하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심리적 압박과 피해를 입을 사람은 아내라는 건 숙행 씨도 알 텐데 여기서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건 마치 나중에 법적 다툼 과정에서 인정한 것처럼 자신의 불륜 관계를 인정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 관계자들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건 대중들이 바라볼 때 이건 소위 말하는 번지수가 틀렸다. 당신이 사과할 곳은 그곳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시선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것 같아요.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는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뉴스파이터가
좋은 일 소개도 많이 해드리고 최근엔 아이와의 영상 사진도 공개됐을 때 응원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 논란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일단 이시영 씨의 이야기를 다루면서요. 방금 제목도 이번엔 캠핑장 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논란부터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지난 8월에는 공공장소 민폐 논란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식당에서의 논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한 식당에서 이시영 씨가 지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올린 건데요. 네. SNS에 이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시영 씨의 이제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밥을 먹거나 막 춤을 추거나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포착됐지만 이시영 씨가 그걸 전혀 제지하지 않는 장면이 노출되면서 사람들이 저건 좀 민폐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시영 씨 앞쪽 테이블에 있는 분들은 외국인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전혀 얼굴이 저희는 모자이크를 했지만 사실 저 영상이 SNS에 올라왔을 때는 모자이크 없이 그냥 다른 손님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좀 이것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보통 게다가- SNS에 네. 영상 올릴 때는 그게 예의잖아요. 매너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본인 의사를 확인 안 했으니까 약간 뿌옇게 처리해 주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게다가 저 손님들의 표정이 약간 불편한 듯한 그런 아, 표정까지 그래요?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조금 더 커졌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시영 씨는 이 영상을 삭제하고 며칠 후에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려서 실수한 것 같아 앞으로 더 주의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이번엔이란 붙었어. 이번엔. 앞서 논란을 저희가 이제 이담 아나운서의 이 설명들대로 영상을 봤죠. 그러면 이번에 터진 논란은 또 뭔가요? 박성배 변호사님. 기존 논란이 사그라지자마자 이번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로 이시영 씨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식당이 아닌 캠핑장이었는데 이 논란이 된 글 제목은 옆자리에 단체팀 연예인이 왔습니다 였습니다. 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양평의 한 캠핑장에서 심각한 소음 피해를 봤다는 것이었는데 문제의 캠핑 일정과 시점이 이시영 씨와 지인들이 함께한 캠핑 일정과 맞물리면서 해당 연예인이 이시영 씨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저 모습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면 이 고발, 어디 수사기관을 고발했다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이 상황을 고발하신 분이, 제보하신 분이 저 사진과 저 사진뿐만 아니에요. 게시글에 보면 영상도 같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냥 말만 하면 많은 분들이 믿어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죠? 영상도 같이 올렸어요. 과연 어떤 상황이었길래 민폐 논란이 있는지 영상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때 시각이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라는데 전혜연 평론가님 지금 뭐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캠핑장 가서 즐겁게 대화하고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정컨 대 밤 11시라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고 그리고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피해 사실이 구체적입니다. 먼저 소리가 너무 컸다라는 거죠. 지금 영상 보시면 비명 소리 뭐 다 그렇죠.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글쓴이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캠핑장이 아니라 워크숍이나 대학생들의 MT 현장 같았다. 마이크로 누군가 진행하고 게임을 했고 이 마이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진행자의 목소리, 사람들의 비명, 진행 내용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데 이건 들을 수 있었다가 아니라 강제로 들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밤 11시 보통 이제 매너 타임이라고 해서 다중이 쓰는 캠핑장에서 이 시간 외에는 좀 조용히 해달라는 의미인데 네. 그런 매너 타임에 대한 표지판, 차량 이동 금지 표지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글쓴이가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 글을 쓰신 분이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5살 아이와 같이 온 우리 가족은 너무 힘들었고 이번 일로 정신적 타격이 심해서 한두 달은 캠핑을 쉬기로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리신 분 이 주장은 하재근 평론가님 저 무리에 막 웃고 또 밤 11시 뭐 좋아서 그런 건지 기뻐서 그런 건지 몰라
소리 비명하는 저 무리에 이시영 씨도 있는 그런 일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곁에도 이시영 씨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글쓴이는 이제 이시영 씨 일행이라고 본인은 이제 들었으니까 아마 네. 이시영 씨가 계속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밤 11시 매너 타임 뭐 아무 소용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글쓴이 주장은 밤 11시 이후에 저 소음의 중간에도 이시영 씨가 계속 가담을 한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 사진 보면 이시영 씨가 저 사람들과 같은 일행의 멤버 일원이긴 한가 보네. 지금 이 사진이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일행은 일행인데 네. 근데 그 이른바 그 매너 타임 때 소음 네. 거기에 이시영 씨는 없었다는 취지로 좀 이시영 씨가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아, 해명을 했어요? 뭐라고? 이시영 씨가 네네. 이제 해명이라기보다 이제 사과문을 사과문을 올렸는데 읽어주세요, 한번. 이제 네티즌들이- 찬찬히 읽어주세요, 찬찬히. 네, 네티즌들이 사과하라고 이제 댓글 막 쓴 거예요. 네. 사과문 올린 내용이 네. 캠핑장에서 불편함을 겪으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하면서 네. 캠핑장 측으로부터 그날 예약한 팀이 저희밖에 없다고 안내를 받아서 저희만 있는 줄 알았다. 네. 확인한 결과 저녁 시간 이후에 다른 팀이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네. 이시영 씨는 그 둘째 아이 때문에 그날 오후 늦게 현장에 갔다가 저녁에 늦게까지 있을 수가 없어서 네. 몇 시간 정도만 있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라고 네. 하면서 그 매너 타임은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했는데 네. 이것은 아까 당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줄은 몰랐고 매너 타임 때는 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진용 기자님, 우리가 그 사과든 해명이든 정확하게 내용을 묻는, 그러니까 궁금하거나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하는 게, 이 답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누리꾼들이나 이 해당 글을 올리신 분의 궁금증은 소리 지를 때 그때 이시영 씨가 있었냐, 그러니까 둘째 때문에 일찍 가고 어쩌고 그걸 떠나서 소리 지를 때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이시영 씨는 사과를 했습니다. 시작을 할 때도 죄송합니다를 했고 문장을 끝마칠 때도 죄송하다는 얘기는 했죠. 다만 그 중간에 내용을 보면은 이게 사과보다는 변명과 해명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는 그때 몰랐다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거는 사과라기보다는 해명에 가까워 보인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몰랐다는 말로 그냥 넘어가려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또 하나 논란이 있던 게 뭐냐면은 본인의 SNS에 비판 글이 달리니까 일부 댓글을 삭제한 사실이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 댓글은 지우고 응원만 남기려 한다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네. 해봤는데 이시영 씨 입장에서는 왜 옛날 그 유행어 있죠.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생각을 맞아요.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로 사람들이 여기는 없고 우리만 있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 캠핑 매너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본인 역시 글에 써놨습니다. 그 매너를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본인 역시 옆에서 자제시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게 그게 바로 유명인들이 가진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왕관의 무게라고도 하죠. 대중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시영 씨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그 외국에서 주변 이 외국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상황도 네. 그렇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시영 씨가 화제를 모았던 거는 둘째 아이 출산인데 중요한 건 이혼한 전 남편과의 이 냉동배아를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이번 사례까지 일련의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키워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대중들이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이런 논란을 거듭해서 접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시영이란 배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과를 했는데 불씨는 커지는 모양새인데 아니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옹호하는 누리꾼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비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시영 씨를 옹호하는 글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글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건 맞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네. 또한 모든 상황을 당사자가 직접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거나 주변 사람들의 행동까지 이시영 씨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는 반응도 눈에 띕니다. 네. 어쨌든 글쎄요, 저기 그 캠핑장에서 소리 지르고 했던 분들이 뭐 다른 연예인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시영 씨가 그때 당시에 있건 없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다른 분들은 기본 상식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 캠핑장 업주가 꼭 와서 보고를 해야 돼요. 아 지금 옆에 한 팀이 왔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까? 11시 밤 늦은 시간부터는 조용히 해야 되는 건 매너고 상식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 논란은 진짜 해프닝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정말로 그런 성숙한 좀 시민의식 그런 좀 가져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국이 이렇다 보니 왜 시국이란 단어까지 나와 뉴스파이터에 하도 그도 그럴 것이 뭐 박나래 씨 논란이 연말 방송사 시상식에까지 지금 여파가 미치는 모양새예요. 지금 이담 아나운서. 네, 그에 앞서서 일단 박나래 씨 관련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짝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죠, 네네. 일단 지난 3일에 박나래 씨의 매니저 2명이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또 특수상해, 뭐 술잔 던지는 일이 있었다, 또 대리 처방을 받은 것도, 그리고 또 진행비랑 출장비를 미지급했다라면서 이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낸 바가 있었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같은 날 박나래 씨의 소속사에서 박나래 씨 소유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 채권 최고액인 49억 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게 나중에 또 알려지면서 또 이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법원에서요, 박나래 씨 전 매니저 2명이 제기한 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돈 얘기 나오니까 관심은 가지만 시청자분들이 복잡해. 용어도 우리한테 낯설고 뭐 가압류는 뭐고 근저당은 뭔데 일단은 요거를 또 법조인인 박성배 변호사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짜로.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우선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그 판결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존 조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서 박나래 씨 소속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고 하는데, 추정컨대는 박나래 씨 소속사가 박나래 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면 이는 일종의 물건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가압류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전부에 우선합니다. 즉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채권 최고액을 모두 다 빼두고 남은 금액을 대상으로 가압류 채권자가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이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을 통해서 설정하는 것이지 소송을 통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면 이 박나래 씨 소속사가 박나래 씨가 향후 맡게 될 향후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두고 사전 대비 조치로서 박나래 씨 재산에 우선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명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박나래 씨 재산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아직 본격적인 재판은 안 이루어졌지만 남아있겠지만 손을 들어준 거에 그럼 향후 긍정적인 거에 전 매니저들한테 어떻습니까? 일행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진행비 미지급 등 금원 지급 이유에 대해서 법원이 그 소명 정도가 충분하다고 보고 손을 들어주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압류는 통상의 본안 소송과 다르게 일방의 주장과 자료만을 토대로 소명 정도 수준만 이른다면 인용해 주는 절차라 그 인용의 수준이 상당히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이는 전 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지만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전 매니저들이 승소함을 보장하는 수준의 절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전 매니저들이 본안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가압류 신청도 인용된 만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어떤 원인을 선별해서 인용해 줄지, 나아가서 손해배상 원인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만큼 인용해 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법정 다툼은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각 이 방송사들 연말 뭐 대상 시상식 하잖아요. 거기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안지훈 기자님. 자, 이 박나래 씨랑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이 전현무 씨죠. 네. 어제 한 방송사 시상식에서 해당 프로그램 관련돼서 전현무 씨가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예능인상을 받았는데 사실 상을 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수상의 기쁨을 표현하는 대신 허리를 깊게 숙여 사과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게 참석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이 나 혼자 산다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뽑아주신 시청자들의 성원이 있었지만 저도 기대에 못 미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이 상이 마냥 기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른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허리 숙여서 사과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전현무 씨가 말하고 있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함께 출연하던 키 씨 역시 주사 이모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의혹 때문에 하차를 했죠. 그러면은 나머지 그 짐을 전현무 씨가 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현무 씨 역시 2016년 해당 프로그램에서 불법적인 상황에서 링거를 맞는 듯한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인 진료 기록부까지 공개하면서 나는 적법한 진료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엔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불법적인 행위가 맞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다. 송구스럽다 정도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잘못됐는지에 대해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런가 하면요. 박나래 씨의 절친으로 그동안 이 연예계에 알려졌던 장도연 씨도 뭐 얘기를 했다면서 수상소감 때. 장도연 씨가 어제 이제 올해 예능인상을 받았는데 그래요? 거기서 장도연 씨가 한 수상 소감이 이제 주목을 받은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 제가 삼국지를 읽고 있다. 거기서 보면 겸손하지 않으면 다 죽더라. 무서운 예능판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처럼 겸손하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장도연 씨는 삼국지를 빗대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네. 워낙에 박나래 씨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겸손하지 않으면 다 죽더라. 이 말이 사람들이 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낀 겁니다. 누군가 떠올렸겠죠. 왜냐하면 이제 박나래 씨가 최근에 이른바 그 갑질 의혹으로 좀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네. 그게 떠오르더라라고 인터넷상에서 좀 화제가 된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겸손함의 아마 대명사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수상소감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전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MBC 연예대상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이름을 제가 딱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네. 바로 유재석 씨입니다. 아하. 유재석 씨는 뭐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소에도 굉장히 언행을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번이 21번째 대상 수상이라고 합니다. 와. 지상파 세계사의 연예대상을 다 받았었고 그래요? 백상예술대상까지 받았는데 와. 와, 한 번도 아니고 21번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네. 수상 소감의 내용 중 크게 두 가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는데 첫 번째는요. 네. 21번째 2025년에 받았는데요. 앞으로 노력해서 30개까지 받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시간 좀 못 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많은 분들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겸손함의 의미도 있겠네, 진짜. 그리고 네. 또 하나. 네. 자, 유재석 씨의 수상 소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특히 네. 올해까지 함께 하다가 아쉽게 하차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가 하차한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언급을 했는데 네. 박진주, 이미주, 이경에게도 고생했고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입니다. 오호. 이경 씨가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바가 있는데 이경 씨를 언급하면서
고생했다,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유재석 씨답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평소 유재석 씨의 인품을 봤을 때 같이 한때 방송에서는 이희경 씨를 언급하면서 고맙다고 수상 소감을 전한 게 뭐 대단하다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약간 사연이 있는 게요. 이희경 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할 때 그 놀면 뭐하니 그 프로그램 제작진 측에서는 해외 일정 때문에 조금 하차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희경 씨는 오히려 폭로하는 것처럼 제작진 쪽에서 하차하라고 권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약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듯한 이야기를 수상 소감을 통해서 또 이희경 씨가 최근에 한 바가 있어요. AAA라고요. 그 아시안 아티스트 어워즈라는 시상식이 최근에 대만에서 열렸는데 여기 시상식에서 최근에 저는 일기예보에 없던 우박을 맞은 느낌이었다라면서 최근에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차한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언급을 했어요. 뭐 하하형, 우재형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유재석 씨 이름이 딱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던 게 최근에 이제 이희경 씨가 이렇게 하차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유재석 씨가 방패 역할을 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희경 씨가 이 논란에 대해서 뭔가 의혹에 대해서 뭔가 인정하는 듯한 느낌을 표한 거죠. 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의혹이 마치 진짜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유재석 씨가 이번에 수상소감에서 이희경 씨를 언급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니까 유재석이 이희경을 품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참 다사다난해요 진짜 올해 연예계가. 그럼 내년에는 각종 방송사 시상식 때는 우리가 막 국어 문제 풀듯이 행간의 의미 해석하지 말고 정말 그냥 편하게 수상 소감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8천만 원 훔치고 장난이었다. 혹시 전현 평론가님 만자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8,000원 훔치고 물론 8,000원도 훔치면 안 돼요. 이거 오해는 마세요. 왜냐면 액수가 8천만 원 훔쳤는데 장난이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진짜.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제죠. 29일 오후 4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네. 오토바이를 한 남성이 그곳을 지나가던 다른 남성의 가방을 낚아채서 달아났습니다. 어머머머머. 이 남성이 훔친 가방에는 돈이 들어 있었는데 어허.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이 무려 어머나. 8,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이담아나서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피해 사실 경찰에 알렸고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가방에 저렇게 8,500만 원 갖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걸 어떻게 알고 훔쳤나 싶잖아요. 맞아요. 경찰이 바로 물어봅니다. 혹시 지금 목돈 인출하는 거 아는 사람이 있냐? 아하. 라고 하니까 이 피해자가 있다. 친구를 떠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름 아닌 가해자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굉장히 오토바이 탄 놀랍죠? 남성이에요? 네. 이 피해자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맞냐? 그러니까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 장난이었다. 어머나.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네. 이후에 현장으로 돌아온 이 가해자이자 친구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그대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아니 저 오토바이 탄 남성이 저 피해자가 돈 찾아올 걸 그 동선까지 알고 있었다는 건데 지금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아무리 친구지간이어도 돈 8,500만 원 훔치고 장난이었다면 이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 따르면 둘은 친한 친구 사이이고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이어서 피해자 역시 처벌을 불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하지만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일단 가해자를 입건하고 구체적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타에게 현금 가방을 훔쳐간다. 검거 즉시 구속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가 명백하지 않아 일단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 가해자의 장난을 피해자도 그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목돈 인출 사실을 알만한 사람을 찬찬히 물어봤을 때 그제야 답을 하는 정황에 비춰보면 네. 장난이라는 해명이 온전히 받아들여질지 나아가 오히려 이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다툼 끝에 가해자가 친구인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